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깊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혹시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느껴지는 이유가요.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선호하는 그 방식을 몰랐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은 뇌의 작동 원리에 딱 맞춰서 학습 효율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6단계 여정. 이걸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학습 과정을 크게 6단계로 나누더라고요. 마치 뇌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분류하고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딱 꺼내 쓰는 하나의 잘 짜인 시스템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이요? 네, 바로 입력, 부호화, 저장, 회상, 수정, 그리고 강화. 이 6가지인데요. 오늘 이 단계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각 단계에서 뇌의 잠재력을 어떻게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단계는 입력이군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막 밀어넣는 게 아니라 뇌가 이거 좀 재밌겠는데? 들어볼만 하겠어. 이런 식으로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그런 과정 같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환영 단계죠. 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전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 지루하기 짝이 없던 통계학 수업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청률 예측 이런 거랑 딱 연결되니까 갑자기 흑백 TV가 4K 컬러 TV로 확 바뀐 듯이 선명해지는 경험. 당신도 혹시 비슷한 순간 있지 않으셨나요? 갑자기 막 귀가 쫑긋,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느낌이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는 그 호기심이 딱 발동하는 순간에요. 뇌에서는 저장의 이 버튼 역할을 하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아, 도파민이요? 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호기심을 느낄 때 그냥 정보를 접했을 때보다 기억 저장 확률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와, 2배나요? 물론 모든 과목이 처음부터 막 흥미롭진 않죠. 그럴 땐 스스로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생이 막 복잡한 신경계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내 가족이나 아니면 환자가 아플 때 이 지식으로 통증 원인을 내가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요. 그 지식은 더 이상 딱딱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것 자체가 뇌를 딱 학습 모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군요. 그렇죠. 스위치 역할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연결고리를 찾기도 전에 이미 스트레스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면요. 시험 전날 막 불안해서 책상에 앉아는 있는데 글자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험 다들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학습의 진짜 최악의 조건 아닌가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전날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뇌의 비상벨, 이게 편도체거든요. 이걸 자극해요. 비상벨이요? 네. 이 비상벨이 계속 울리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사령탑, 그러니까 이마엽, 전두엽이죠. 이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가 됩니다. 마비까지요? 네, 그래서 아는 내용도 제대로 꺼내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버드대 연구 보니까 하루 3분 감사일기 쓰는 것만으로도 시험 불안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사를 통해서 비상벨을 끄고 사령탑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감정 상태가 학습의 문지기인 셈이죠. 와, 그래서 공부 시작 전에 뇌의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자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요. 네, 간단하게요. 첫째는 심호흡을 한 5번 하면서 뇌에 신선한 산소를 딱 공급하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긴장을 푸는 거. 그리고 둘째는 딱 5분만이라도 괜찮으니까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서 뇌 혈류량을 늘리고 기분 좋은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하는 것. 맞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죠. 결국 이 입력 단계의 핵심은 호기심이랑 의미 부여로 뇌의 문을 딱 열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해서 뇌가 정보를 받아들일 최적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준비가 된 상태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가 이제 로비에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쌓아두면 나중을 찾을 수가 없겠죠? 제대로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여서 서가에 정리해야 할 텐데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부호화. 맞나요? 네, 맞아요. 부호화. 자료 속 의대생 친구처럼 단순히 그냥 상완 이두근 이렇게 외우는 대신에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주는 근육,
슈처럼 움직임이나 기능과 연결해서 꼬리표를 딱 붙이니까 훨씬 기억하기 쉬웠다는 그 이야기요? 정확합니다. MIT 연구에서도요, 그냥 단어를 외운 그룹보다 의미에 있는 맥락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외운 그룹의 기억 유지율이 훨씬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아, 역시 의미가 중요하군요. 여기서 핵심은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책을 그냥 눈으로 쓱 훑는 게 아니고요. 마치 저자랑 대화하듯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건 내가 전에 알던 거랑 뭐가 다르지?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지? 만약에 친구한테 이걸 딱 3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해야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아주 강력한 부호화가 됩니다. 그런 능동적인 질문이 딱 떠오르니까요. 사람들이 왜 블로그 같은 데다가 공부한 내용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막 설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자기 머릿속에서 정보가 더 명확하게 구조화되는 경험 저도 해봤거든요. 아, 내가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 부분이 좀 막히네 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게 프로테제 효과, 프로테제 이펙트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시도 자체가 뇌가 정보를 다시 구성하고 핵심을 파악하도록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죠.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꼭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빈 종이를 앞에 두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설명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감정이라는 형광펜을 더하면 효과는 정말 극대화됩니다. 왜 즐거웠던 수학여행 기억은 생생한데 같은 주에 배웠던 역사 수업 내용은 기억이 가물가물할까요? 아, 진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가 수학여행이라는 경험에 이건 중요해, 즐거워 라는 아주 강력한 감정 형광펜을 칠해놓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할 때도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다양한 색깔 펜을 활용해서 개념 간의 연결을 시각화하고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의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강력한 부호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의미 꼬리표도 붙이고 감정 형광펜도 칠했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정보를 단기 기억 창고에서 장기 기억 서재로 안전하게 옮겨야 할 텐데요. 이게 3번째 단계, 저장이군요. 네, 저장 단계입니다. 자료에 나온 일본어 단어 100개 외우기 예시. 아, 정말 공감됐어요. 그날 밤엔 진짜 다 외운 것 같은데 다음 날이면 절반도 기억 안 나는 경험. 당신도 분명 있으시죠? 그럼요. 저도 숱하게 겪었죠. 왜 그런 걸까요, 대체? 그건 책을 서재에 제대로 꽂아둔 게 아니라 그냥 로비 바닥에 던져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정보가 반복해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정보 또 들어오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건가 본데? 라고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장기 기억 서고로 옮겨서 저장을 합니다. 아, 반복이 중요하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한 내용을 1일 뒤, 3일 뒤, 7일 뒤처럼 잊어버릴 만할 때쯤 다시 꺼내보는 것이 효과적이죠. 마치 숲속 오솔길을 자꾸 밟아주면 단단한 길이 되는 것처럼 기억을 조금 힘들게 인출하려고 애쓸 때 관련 신경망이 더 튼튼하게 연결되는 원리입니다. 아, 그냥 자주 보는 것보다 잊을만 할 때 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 야간 정리팀이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야간 정리팀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럼 시험 전날 밤새 공부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정리팀 출근을 막아버리는 거였네요? 그렇죠. 어쩐지 밤새 공부해도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뒤죽박죽인 느낌이 들더라니. 정확히 보셨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요. 뇌는 낮 동안 들어온 정보들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장기 기억 서고로 차곡차곡 옮겨 넣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에서는 이 저장된 정보들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기도 하죠. 와, 잘 자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뇌의 영양제라고 불리는 운동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은 BDNF라는 뇌세포 성장 촉진대 분비를 촉진해서요. 기억 저장과 인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 해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해마를 튼튼하게? 네.
마치 기억 서재를 관리하는 사서의 역량을 키워주는 셈이죠.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공부하다 막힐 때는 잠시 펜을 놓고 산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뇌를 돕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잘 자고 운동해서 기억 서재를 튼튼하게 만들고 정보도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이 정보를 제때 꺼내 쓰는 능력이겠죠. 이게 네 번째 단계, 회상, 즉 꺼내기 연습이군요. 네, 회상입니다. 꺼내기. 자료에서 이게 진짜 공부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던데요. 책에 밑줄만 그으면서 여러 번 읽는 건 그냥 창고에 뭐가 있는지 목록만 확인하는 거고 실제로 꺼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하던 친구가 교재를 5번이나 정독했는데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졌다는 사례. 정말 와닿았습니다.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난다는 그 답답함. 그렇죠.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방법을 바꿨죠. 책을 돕고 마치 앞에 학생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배운 내용을 막 설명해보는 꺼내기 연습을 반복했고 마침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효과, 테스팅 이펙트입니다. 정보를 성공적으로 꺼내 쓰는 경험 자체가 뇌 속 정보로 향하는 길을 좁은 오솔길에서 넓은 고속도로로 확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길을 넓히는 거군요. 네, 책 덮고 방금 읽은 내용 요약해보기, 친구에게 가르쳐주듯 설명해보기, 문제의 답을 가리고 풀어보기.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개는 뭐지? 하고 스스로에게 퀴즈 내보기. 이 모든 것이 아주 효과적인 회상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 지도에서 구멍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는 고마운 내비게이션으로 여기라는 조언이요. 그렇죠. 사실 틀리면 기분 나쁘고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왜 틀렸을까 하고 분석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학습의 골든타임입니다.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즉 나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머릿속 지식 지도를 더 명확하게 그리는 과정인 셈이죠. 메타인지 중요하죠. 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5번째 단계 수정입니다. 이 단계는 좀 의외였어요.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냥 쉬어야지. 쉴 때도 뇌가 학습 내용을 다듬고 있다니요. 네, 그렇죠. 놀랍죠. 네덜란드 연구에서 휴식 중에 뇌가 백그라운드에서 방금 배운 내용을 자동으로 재생하면서 정리한다는 결과가 있다고요.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분 집중해서 공부하고 5분간 휴식하는 포모도로 기법 같은 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뽀모도로. 짧은 휴식이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뇌에게 방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다듬을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 자료에 나온 프로그래머 이야기처럼요. 네네, 코딩 오류. 네, 복잡한 코딩 오류로 막 끙끙 앓다가 잠시 산책을 하고 돌아왔더니 해결책이 딱 떠오른 사례처럼 의식적인 노력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때 뇌는 뒤편에서 정보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교차학습, 인터리브트 프랙티스, 즉 여러 다른 유형의 문제나 다른 과목을 번갈아 공부하는 방식도 이 수정 단계에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교차학습이요? 네, 예를 들어 복잡한 해부학 구조를 막 암기하다가 잠깐 쉬고 생리학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양리하게 작용기전을 공부하는 식으로요. 여러 과목을 섞어서 공부한다고요? 그건 오히려 더 어렵고 집중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한 과목을 끝까지 파고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바로 그 어려움이 핵심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바람직한 어려움, desirable difficulty라고 부릅니다. 바람직한 어려움? 네, 너무 쉽기만 한 과제는 뇌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약간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학습 환경이 오히려 뇌를 더 깊이 관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깊고 유연한 학습을 촉진합니다. 여러 과목이나 문제 유형을 번갈아 접하면서 뇌는 개념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응용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자, 마지막 6번째 단계는 강화입니다.
앞선 단계들을 통해 애써 쌓아 올린 지식의 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굳히기 공사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마무리 공사죠. 배운 내용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언제든 필요할 때 자유자재로 꺼내 쓸 수 있는 나만의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과정이겠죠. 아, 여기까지 와서 다 잊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 강화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드백입니다. 뭐 거창한 피드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공부를 마친 뒤에 오늘 내가 새롭게 배운 가장 중요한 개념 3가지는 뭐였지? 또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어디였고 왜 그랬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자기 피드백이 됩니다. 아, 스스로 점검하는 거군요. 네, 학습 내용을 스스로 요약하고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기억을 강화시키는 거죠. 또한 공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해냈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작은 보상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은요, 마치 기억의 저장 버튼을 다시 한번 꾹 눌러주는 효과를 줍니다. 아, 보상 중요하죠. 나아가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코넬대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습 자체를 넘어서는 더 큰 목표나 의미가 장기적인 학습 동기 부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 그 예시가 기억나네요. 단순히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보다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이타적인 목표가 뇌의 특정 부분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는 뇌에 관심 필터 역결을 하는 망상활성계, RAS를 자극합니다. RAS요? 네, Reticular Activating System. 이 RAS가 활성화되면요,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즉,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하고 의미 있는 답을 가지고 있을 때 학습에 대한 집중력과 지속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와, 이유가 중요하군요, 정말. 그리고 이 모든 입력, 부호화, 저장, 회상,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지식들을 최종적으로 응축하고 강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자료에서는 단권화를 제시합니다. 단권화요? 네, 여러 교재, 강의 노트, 오답 노트 등에 흩어져 있는 핵심 지식들을 자신만의 논리와 체계로 재구성해서 하나의 노트나 파일로 통합하는 작업이죠. 지식의 구슬들을 꿰어서 완벽한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요.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고 응축해서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입력, 부호화, 저장, 회상, 수정, 강화라는 뇌과학에 기반한 학습의 6단계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여러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었지만요.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다 하고 느끼는 그 어려움의 순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실패나 한계의 신호가 아니라 바로 지금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주고 강화되는 성장통, 즉 뇌 공사 중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 말이죠. 맞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원칙과 방법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단 하나의 절대 공부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나눈 이 뇌과학의 원리들을 일종의 나침반으로 삼아서요,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항해술, 즉 나를 알아가는 공부, 나에게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이나 강점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네, 나만의 방법을 찾는 여정이군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이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싶은 것을 골라서 당장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공부 시작 전 심호흡 5번, 책 덮고 핵심 내용 3문장으로 요약해보기, 혹은 저녁 식사 후 딱 20분 산책하기. 그 작은 시도가 분명 당신의 학습 경험을 그리고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뇌과학 기반 학습 원리들, 이게 비단 공부에만 적용될까요? 글쎄요.
혹시 당신의 삶 속 다른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업무 기술을 익히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뭐 인간관계를 개선하거나 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에도 이 원리들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뇌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니까요. 당신의 일상 속 다양한 배움의 순간에 이 원리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